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일본의 쌀값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의 3월 물가 상승률은 3.2%인데 쌀 가격은 작년보다 92.1% 증가하면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과 운송 비용이 오르고 또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기 때문이라는데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채훈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채은입니다. 우리가 이게 금융시장 주로 다루면서 쌀값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이거나 처음이거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뉴스 중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할 때 예전처럼 화장품이나 다른 걸 사가는 게 아니고 쌀을 사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쌀값이 얼마나 비싼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지금 이번에 원고를 보면서 보니까 일본에서 5kg들이 한 봉지에 42,000원. 근데 제가 쌀을 자주 사서 알거든요. 우리나라 네. 쌀은 10kg에 이 정도입니다. 어, 2배 맞습니다. 상등품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2023년에 폭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매우 굉장히 더웠죠. 네, 굉장히 더웠는데 예. 일본은 이제 쌀을 재배하는 그 지역이 홋카이도랑 토호쿠 옛날에 그 지진 났었던 주로 그쪽 북쪽? 북쪽임 조금 시원한 그런 쪽인데 그 지역은 예전부터 이제 날씨도 시원하고 바퀴벌레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쾌청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에 폭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좀 작황이 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대비로 해선 5에서 10% 정도 생산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인바운드로 문을 열기 시작한 게 2022년 8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코로나 해요.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 네. 관광객들을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 2023년 여름쯤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다. 관광객들이 일본 쌀을 소비를 많이 해줬군요. 네, 뭐 국내 수요도 있겠지만 관광객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2024년 들어서 생산량을 조금 늘리기는 했지만 그게 네. 아무래도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정부가 나서서 쌀 생산량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30년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 연간 818만 톤 증량한다. 이렇게 818만 톤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건데 통계를 봤더니 작년에 일본이 679만 톤 수확을 했으니까 한 150만 톤 정도 더 이제 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 이건 계획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맞아요. 부족한 거 맞는 거고. 지속적이 근데 일본은 쌀이 계속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쌀 소비가 줄기 때문에 감산 정책을 유도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증산 정책을 해야 될 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1970년대에 이제 감산 정책을 시작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2008년 전이네요. 2005년부터 일본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주변 이제 친구들 학교 예. 다니면서 봤을 때도 친구들이 아침밥 너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밥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빵을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한 클래스에서 3분의 2는 빵을 먹고 3분의 1은 쌀을 먹는 그러니까는 1970년대부터 감산 정책을 실시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쌀 수요 감소가 굉장히 좀 크게 그렇겠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증량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재배 면적을 조금 확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좀 확충해서 주겠다 뭐 이런 얘기기는 한데 지금 당장 재배량을 늘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 생각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더 보면 쌀 소비량이 조금 몇 년 전 얘기인데 21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8kg이었답니다. 우리나라는 56.9kg. 우리나라가 10% 정도 많아요. 더 많네요. 맞는데 지금 또 어떻게 바뀌어 조금 몇 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120kg였어요. 2배였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뚝 잘린 겁니다. 네. 예? 한 거의 20년 만에 그 쌀 소비량이 반으로 준 건데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바닥을 그럼요. 치고 네. 이 기회에 다시 또 증산을 한다. 이게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량 계획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또 뭐 다른 계획을 좀 이걸 좀 커버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수출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품질 개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 비축미도 방출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을 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일부에서는 괴담도 나오고 있다 그러던데. 어떤 제가 보니까 쌀 수확량은 18만 톤이 지난해 증가했는데 지파량이 감소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다. 하여튼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뭐 진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쌀이 부족하다 도대체 왜 이 남아도는 쌀이 도대체 왜 부족하냐 이러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쌀 소비가 증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흉작이 들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안 맞는다. 이걸로 정리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나라 쌀은 그동안 제가 이걸 요번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 쌀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죠. 이 한국 쌀 2톤이 이제 지난 8월 8일에 통관 절차를 거쳐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팔리기 시작하고 일본 관광객도 우리 쌀을 사가고. 근데 맛은 좋다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뭐 일본 내에서도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죠. 일본도 자기 쌀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건데 일본 쌀을 놔두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한국 쌀을 먹어 뭐 약간 반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한 게 35년 만의 일인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일본 내 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 쌀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국내 생산량이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 한국산 쌀의 수입이 좀 확대되지 않겠나 앞으로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번 한국의 쌀 수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쌀의 품종도 좀 좋다. 왜냐면 일본은 자기가 이제 쌀을 먹는 나라로서 이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산 쌀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않겠나.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품종 쌀을 같이 먹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 주력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저 동남아 쪽에는 이제 다르네요. 자보니까 좀 뭐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쌀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공통적으로 먹는 쌀인데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일본 쌀, 한국 쌀 비교해봤을 때 어디 쌀이 더 품질이 좋다 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 사셨으니까. 네. 근데 일본의 쌀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쌀의 특징이 다 달라서 뭐 예를 들면은 스시를 먹을 때는 어느 지역 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사시미를 먹을 때 조금 나와 있는 그런 정도는 뭐 어느 지역 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최근에 그 한국에서 고시히카리 쌀을 샀어요. 한국산. 있습니다. 네. 마트에 가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사 먹은 적 있어요. 심지어 그게 할인을 해서 좀 싸게 샀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오래 살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자주 일본에 오셔서 드셨으니까 같이 이번에 고시히카리 한국산 쌀을 드셔보셨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일본 거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품질이나 뭐 이런 맛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한국이 많이 따라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드문 이슈였습니다. 쌀 이슈. 쌀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일본 증시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본이 지금 연초에 비해서는 니케이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다시 리바운드를 좀 하고 있는데 관세 폭탄 미국발 관세 폭탄이 어느 나라 뭐 막론하고 지금 다 이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뭐 증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증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닌텐도, 소니, 도호 이 대형 엔터사거든요. 네.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40조 엔, 우리 돈은 400조 엔 정도죠. 400조 원 정도인데 이게 토요타 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 시총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런 테마가 형성됐다 이런 건 조금 오랜만인데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번에 미일 관세 정책도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였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전통 수출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거죠. 자동차나 그렇죠. 뭐 일본이 잘하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것들. 소부장. 이 평균적으로 한 23%에서 25%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이
주가가 빠진 자금이 어디로 향했냐라고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쪽.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렇죠. 소니, 그다음에 뭐 스위치 2 발매하는 이제 닌텐도, 닌텐도. 말씀 주셨던 뭐 영화 제작사인 토호, 뭐 반다이 남코, 캡콤 뭐 이런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갔는데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엔터가 한 20% 이상, 23% 정도 올랐고 네. PER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28배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좀 급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의 어느 대피처로도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일본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뭐 경기 후퇴라든지 뭐 앞으로 있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예. 이런 게 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뭐 소비자의 매출 감소나 그리고 뭐 광고 수익 저하 뭐 이런 이중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이 확대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뷰 있습니까? 니케이 지수 1년 타겟 프라이스 이런 거 있어요? 아, 네. 제가 작년 11월에 2025년 연간 전망 자료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네. 연간으로는 45,000엔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좋게 보시네요. 맞아요. 이제 상저하고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예상보다 관세 정책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가지수 하단이 지금 일단 지지선으로 보는 거는 31,000엔 수준. 어느 정도 빠질 건 다 빠졌다. 이제 하단은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단은 이제 45,000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긴 한데 지금 당장은 일본 주식을 좀 고유하게 매수 요인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이제 36,000 정도. 그렇죠. 한 코로나 이후로 보면 니케이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뭐 연초까지만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 4만엔대 넘었으니까 지금 이제 34,000인데 다시 45,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주시는 건데 여력은 있죠. 하반기에 좀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이슈들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네. 이걸 좀 가늠하기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공교롭게도 탄핵 국면하고 대선 국면하고 네. 맞물려 있어서 관세 정책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본이 뭐가 있냐면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이제 이 협상을 나서야 되는데 이게 한 6월, 7월 사이인가요? 정확한 날짜 제가 기록을 안 해왔는데 참여연 선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서 관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선거를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거와 맞물려서 관세 정책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랑 네, 맞아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로 탄생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인물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바른 말을 워낙 잘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하. 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당직한 성격이고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소신파. 성격이기는 해요. 네. 그 대신에 이 어떤 게 있냐면 국민들의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좀 약간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제1기 때 일본에게 요구했던 뭐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방위 비축액 같은 거를 보면은 일본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를 조금 좋아하는 면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좀 신뢰하지 못하겠다. 밀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 관련해서는. 네. 해서 이제 좀 시기를 좀 다르게 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외로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 중의원을 한번 해산시킨 다음에 자기의 여당의 입지를 조금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래야죠. 더블 선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캐릭터 이 일본 국민들이 이 이시바 총리에게 가지는 입장으로 보면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밀리면 이 선거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선거를 의식해서 좀 강력하게 하자니 이 미국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우리랑 지금 상계관세 그 추가 상계관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본이 네, 맞아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관세 협상 이후에 협상이 좀 잘 되거나
혹시나 안 되거나 일본 증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세 주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관세 안에서 자동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LNG, 액화천연가스를 좀 수입해달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일본이 농산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규제가 좀 까다로워요. 이 규제 까다로운 거를 좀 완화시켜서 달라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자동차나 이런 농산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의 의도를 좀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만 다 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율 문제도 아무래도 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들은 과도한 엔화 약세, 이게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30년 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풀어 나가냐,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외로 지금 우리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관세 관련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포인트인 그 방위비 증액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기도 수입을 하고 있고 이제 자국에서 만들어서 수출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은 지금 GDP 대비 2%로 많이 증액을 또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의 의도는 수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미국 가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약간 일본 국민들은 굴욕적이 아니냐 뭐 약간 맞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랑 마찬가지로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일본만큼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농산물 아까 우리 오늘 쌀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지금 식품을 일본에 수입하는 걸 더 늘려라, 관세 더 열어라 그러는데 일본이 그 정도로 미국 식품을 사주지 않았었던가요, 이제까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직 기억이 잘 안 근데 나는데. 일본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자국 농산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국민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죠?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수입품에 의존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국가들은 굉장히 이게 타성에 젖어 있는데 일본만큼은 자국 고장의 어떤 애향심부터 시작해서 자국 농산물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맞아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국내에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쌀을 산다, 또 뭐를 산다 하면은 그 세금도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세금을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랑 맞물려서 그런 세금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국내 물품을 사지 않나, 수요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진행돼서 뭐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그렇죠. 것처럼. 네. 워낙에 일본이 농산물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입산의 그 품질을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변화하는 뭐 오늘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나 환율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쌀부터 시작해서 일본 증시 그다음에 일본의 정치적 상황 그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 김채연 연구원님과 함께 일본상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